최근엔 중국 상황을 잘 모르겠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코로나 관련돼서 그다음에 시진핑 이후에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전문가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세한 얘기 해주실 분 모셔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저번에 한 달 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중국에 대해서 쭉 정리해 주셨는데 네. 지금 그 이후에 그 전에 시진핑 이전이었나요? 그때 바로 대구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당대 전후에서. 예. 또 중요한 시기마다 저희가 보시는데 이번에도 중국 이슈가 참 중요합니다. 예. 네. 방역 조치 관련돼서 네. 또 경제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중국 정부가 12월 27일 날 방역 완화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네, 예. 이게 효과가 있었던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으로 무력 충돌 없이 대규모 시위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됐다는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이제 그래서 안 하나요? 오. 예, 지금 그 시위가 이제 거의 지금 일어나질 않는 상황인데 예. 아무래도 경증 감염자에 대해서는 격리 시설이 아닌 그 집에서 격리하도록 했는데요. 네. 이전까지 가장 큰 불만은 아파트 단지 전체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네. 음식 배달도 안 됐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우선 해소가 됐고요. 네. 또 감염 지역이 아닌 좀 그 주변에서 이제 감염자가 발생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트럭 운송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별표 마크를 부여를 해서 다른 지역에 이동을 못하게 했거든요. 예. 이 때문에 물류난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50에서 30% 뚝뚝 떨어지고 뭐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안 넘어서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11월 달 이 때문에 25%나 감소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지금 사실화됐던 것을 보여주고요. 예. 또 공공시설, 상업시설에 들어갈 때는 PCR 검사 의무적 그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당 한 번 검사하는데 3,000원 정도가 드는데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10만 원 정도 들게 되고요. 한 달에 10만 원이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1년에 340조 원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 재정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시위가 이제 수그러 들었는데 이게 바로 해소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거니? 이번 시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왔던 건데요. 젊은이들 특히 16세부터 24세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11월 기준에서 17.9%입니다. 네. 이는 그 농촌과 도시를 섞어가지고 통계 조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5%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특히 대졸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1,15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내년 7월에 그 졸업하는 사람들이요. 실업자가요. 아니, 대졸자들이. 대졸자. 그러니까 신규 대졸자가 이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부분이 금융 서비스 그리고 IT, 교육, 여행 뭐 이쪽인데 이쪽에 그 빙하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주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내년도 들어가면은 시진핑 3기가 시작되는데 소위 말해서 공동부유 함께 부유해지자, 인민경제론, 그러니까 국영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은 인민의 소속이고 애국주의를 근간으로 둔 자주 발전을 하겠다는 건데 이랬을 경우 젊은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외국 기업이나 IT 기업은 취업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특히 중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공격한다든지 뭐 금융 규제를 가했으면 스스로 안에서 단결할 수가 있는데 네. 신속하게 대응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내부적인 변혁에 무척 취약하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시진핑 대 14억 중국 인구 간의 대결 구도가 흘러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유라든지 민주주의, 전권 교체와 관련된 욕망들이 상당히 불거지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태가 불거지기 전, 그러니까 내년 전인대에서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상기 임기가 확실해지고 대규모 5년마다 정규 인사에 자신의 인력을 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앞으로는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해주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좀 규제를 푸는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번 반정부 시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결국 시장을 그동안 막아왔던 게 가장 큰 불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불만이 커지니까 네. 소셜 미디어 계정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아예 삭제가 지금 네. 대규모로 일어나는데 네. 거의 한 달 사이 뭐 100만 개 정도 없어졌고요. 또 채팅 그룹 같은 경우도 아예 폐쇄가 돼 버렸고, 네. 그리고 규제는 풀었지만 무정 경찰들이 곳곳 그 골목마다 상주하면서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시위를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하는 측면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코로나에 관련돼서 코로나 이제 이걸 푸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거 푸니까 어쨌든 오프닝을 하는 거니까 경제에 좋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다가 코로나 또 환자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더 커다란 문제가 일으킬 것 같다. 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어느 쪽의 말이 더 맞는 건가요? 중국은 지난 3년간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항상 일보 전진 뒤에 이보 후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의료 측면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정치적 문제에서는 다시 제로 코로나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V자형 경기 회복은 미국처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중국 경제는 아예 그 봉쇄를 하면서 무균 상태로 만들었는데요. 네. 중국산 백신 같은 경우에는 불화학 그 백신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그 장티부스라든지 코로나처럼 멸균해가지고 주입하는 건데 워낙 시노팜이나 시노백 같은 경우에 시설이 좀 노화되다 보니까 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효성은 50% 정도 예. 되는데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유효성이 90% 네. 이상 나오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현금 지급이라든지 실업 수당은 또 늘려줬고요. 또 세금 감면을 해줬는데 중국은 이게 전혀 없었어요. 네. 여기에다가 허술한 저축으로 인해서 네.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자산의 한 70%는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고용이나 소득 환경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나 서비스 PMI에 보면은 아무래도 고용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은 내년 상기 시진핑 체제가 들어가면서 그 전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체들 기업 간의 모든 인사도 5년에 한 번 대규모로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정권 교체, 인력 인사 처리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대신 이 소비가 해외 문구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쏠려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해외 나가서 소비하는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 그 강남이나 제주도나 이쪽으로 중국인들이 몰려오면서 부동산 투자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언제 종료될지는 현재로서는 중국산 백신의 유효성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해외 MRI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MRI 백신을 맞는다면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항상 주장해왔던 중국 백신이 세계 최고다. 당의 지도의 유일 그 지도 체제에는 아무런 오점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훼손이 되니까 네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좀 더 좀 어려운 시기가 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를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다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걸려서 중국 당국에서 좀 어려움을 더 가질 수도 있다. 그런 네, 가능성도. 중국 같은 네. 경우는 집중 치료 시설이라고 해서 ICU라는 게 예. 그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게 중국이 가장 부족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8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ICU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10만 명당 4명 정도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 8배에서 10배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대가 있은 후에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
급증했는데 내년 전인대 이후에 물자 이동이라든지 사람 간의 이동이 커졌을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동 제한이라든지 뭐 경제 활동 중단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호재지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mRNA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자연 면역 획득을 하는 전 세계 추세와는 다르다는 점을 꼭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오픈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V자 반등이 뭐 미국처럼 일어난다든가 뭐 그런 미국도 안 일어났나요?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네.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시장이 다시 열리다 보니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요새 물가가 워낙 이슈니까요. 이 물가 상승을 조금 더 압력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상승 쪽으로.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 최근 들어와서 WTI 가격이 오늘 70달러 언저리죠. 네. 그런 측면에 보면은 세계 경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그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뭐 미국의 그 물가와 관련해서 다시 상승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좀 중요한 것은 중국은 모든 그 물자는 그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수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그 연말 상전에 맞춰서 그 폭발적인 그 수출이 증가하는 시절인데 네. 우리나라 수출 대중국 수출 보면은 중간자나 자본자가 한 70% 정도 됩니다. 네. 중국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한 25% 수출이 감소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고 나서 중국에서 이를 가공해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뒤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구조인데 현재 이런 그 공급망 체인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세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프닝을 했다고 하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뭐 원유가도 뭐 거의 시큰둥하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를 다 감안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거군요.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중국은 그 68곳이 감염으로 인해서 봉쇄가 되면서 네. 5억 3천만 명 정도가 경제 활동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풀린다고 해서 바로 그 3년 만에 공장이 다시 재가동이 될 수는 없고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현재 아직까지는 미세먼지가 넘어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이야기는 앞으로 중국은 춘절 이후 그러니까 2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재고를 쌓고 원자재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그때까지는 경기는 조금 위축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7에서 잘해야 3.4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중국이 원하는 건 이제 내년도 경제와 관련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죠. 네. 성장과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잡겠다는 건데 이 네. 부분과 관해서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가장 직접적인 어떤 지표가 우리 눈과 뭐 코로 느껴지는 미세먼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네. 그 중국 증시, 그다음에 중국의 그 부동산 이 관련돼서는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성장률을 5%로 이상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올해는 5.5% 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조금 예.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네. 보면은 현재 그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부양책 중에서 600조 원을 직접적으로 국영은행을 통해서 풀겠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변했죠. 대민 관계도 현재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화로 나오고 있고요. 또 위엔화 환율도 1달러 7위엔 전후로 지금 안정이 되어 있는 네, 많이 내리고 예, 그렇죠. 있네요. 예. 그래서 수출도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주택은
소유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가 이번에 빠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된 그 낙관적으로 보면서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대중국 주식 투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달만 하더라도 600위엔이니까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12월 들어서도 현재 4조 원이 넘는 자금이 지금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제 투자은행들이 최근 들어와서는 연말에 갈수록 중국과 관련된 투자 불가 입장에서는 현재 주식 매수로 바꾸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견해를 좀 상향 조정시키면서 MSCI 기준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한 14%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뭐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게 New bank lending 중국 in 정부 China nearly 정책이 doubled it. 변화됐고 뭐 중국 시장 자체는 정책 시장이란 말처럼 중국 정부가 내년도부터 경기 부양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 관련된 시장 오픈은 실제로 시장이 시큰둥 좀 하고 또 걱정도 많이 되는 거에 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600조의 그런 부동산 부양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지금 소유와 투기 뭐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그 지난 주 그러니까 특히 이제 11월 말부터 상승세가 예, 많이 꾸준히, 올랐어요. 이어지고 예. 있고 이런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나오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년 3월달 전인대까지는 정치 계절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나오는데 신용 도시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부동산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재정이 투자됩니다. 이 때문에 GDP 대비해서 올해 재정 적자 비율이 2.8%인데 내년에는 3% 이상 높아지고요. 네. 지방 정부의 그 지방채 발행 한도도 더 늘려주고 이 한도의 조정을 받지 않는 게 특별국채인데 특별국채도 대규모로 발행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수요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공급도 같이 늘려주는 정책으로 내년도에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다는 측면에서 뭐 주식시장 게임 자체는 모멘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중국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 미국이 하반기에 빠르면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네. 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바뀌면서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IT 강국들 그리고 전기 자동차 관련된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쪽과 관련된 그 보고서들이 최근 들어와서 좀 빨리 그리고 또 강하게 좀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IT 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하이 증시보다는 선전 증시가 많이 성장되어 있는데 예. 그쪽 증시 쪽으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와서 상당한 매수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중앙경제공작회의 이게 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1년에 그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끝나서 예. 여기에서 대략 내년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면은 예. 바로 다음 주에 있는데요. 예. 그 중앙정치국 회의가 9일날 시작이 됐고요. 예. 이제 이게 끝났고 그래서 이번 주 말쯤 시작을 해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발표가 되는데 네. 여기에서는 경제 성장과 그리고 방역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성장률 목표는 5%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안정 속에서 전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내년도는 아무래도 올해 성장률이 3% 전후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저효과로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여기에 좀 경기를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재정 그 정책 그리고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겁니다. 지준율도 더 낮추고요. 네. 금리도 낮추고 창구 지도를 통해서 기업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기업들의 호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돈을 주어주는 건 아니지만 네.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신형 도시화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그 전기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이런 정책들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GDP 대비 3% 이상의 그 적자를 낼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숫자들이 뭐 저희는 사실 막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게 기존에 중국이 뭐 여러 차례 사실 부양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비해서도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상당한 수준입니까? 네, 코로나 방역 과정에 중국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재정을 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재정 여력이 좀 많이 높은데 예. 문제는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에 무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50조 원 가까이 돈을 들어갔는데 부동산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중국 정부가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이 이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GDP에서 한 30% 차지하는 부동산이 돌지 않다 보니까 당장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부실채권 비율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요. 네. 중국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3,500조 원의 부실채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상당히 위험하고 또 부동산이 14개월째 가격이 하락하면서 2015년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되돌아갔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당장 전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5조 원 넘게 재고로 떠안게 됐어요. 네. 또 지방 정부는 재정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로 코로나를 좀 풀고 여기에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을 3.2% 정도까지만 높여준다면 엄청난 자금들이 풀리게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숨통이 좀 트이면서 공공투자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중국이 3년간 기가 쉬다가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또 그 코로나 발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가동률을 보면 출근 인원이 5에서 10%로 줄여놨어요. 이게 이제 바로 회복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국 경제가 바로 돌아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돈이 그 기업들한테 들어가고 대출이 일어나서 생산 시설로 들어가고 투자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고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부동산 관련돼서 조금 더 여쭤보면 부동산 가격이 중국도 이제 많이 빠진 거잖아요. 많이 빠져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중국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면 모든 예. 게 다 좋다는 게 중국 정부 생각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규제를 풀고 돈을 풀어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고요. 예.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동부유라든지 인민경제론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손은 30세부터 34세까지 젊은 그 층들입니다. 네. 결혼을 하면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29.5%가 증가한 1억 2,28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10년간을 보면 인구가 이들 층이 34.7%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들 같은 경우는 고령층인 그 일가구 한 가구당 한 자녀를 네.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고령층이 이제 사망을 해서 할아버지나 그 외할아버지 쪽으로 받는 부동산이 있다 보니까 실질 수요가 크게 감소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자극시켜야 되는데 자극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디벨로퍼들의 신규 사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공사가 좀 멈춰서고 철강과 관련된
관련된 수입이 우리나라에서 줄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까지도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잠시 중국 정부가 돈을 푸니까 부동산이 좀 안정이 되면서 분양이 좀 수월하게 될지 몰라도 구조적으로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이전만큼 활성화 안 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성장 엔진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현재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계속 잡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공동부요. 뭐 이게 뭐 지금 대단한 그건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게 지금 너무 괴롭다고 보니까 뭐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공동부유에서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물러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최근에? 뭐 아무래도 공동 부유와 관련해서 최근 그 분위기가 네. 정책 그 아젠다로 제출했지만 이를 경제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 때문에 부동산을 좀 자극시키려는 여러 가지 정책 차원에서 이야기는 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어렵다. 예, 그 국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진 민태라고 하죠. 네. IT 기업들, 민영 기업들을 인수하는 분들이 자금난의 어려움에 처한 민간 기업들을 지금 활발하게 인수를 네.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좀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잠시 중국 정부가 좀 혈당이 떨어지면은 응급 처방으로 해서 뭐 설탕이 들어간 링거액을 주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포도당. 여기에 대한 각성 효과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중국의 부동산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은 끝났다 뭐 이렇게 사설을 게재하기도 했는데 사실 중국 부동산 얘기는 헝다부터 시작해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 항상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GDP의 한 30%를 네네. 차지하고 이 때문에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 잠재 부실 채권이죠. 네. 현금 흐름이 지급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런 채무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해서 340조 원이에요. 네. 또 전체 비제조업들 같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부채가 지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전체 그 잠재 부실 채권을 추산해 보면 네. 3,940조 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잠시나마 그 경기를 온기로 돌리는 정책을 쓸 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금리를 뭐 올리고 네. 뭐 이런 와중에도 중국은 좀 나홀로 딴 세상을 겪고 있었는데 이게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네. 라는 뭐 생각이 중국은 드네요. 가장 심각한 게 디프레션 압력을 빨리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 철강 이쪽의 디프레션 해소가 정책의 가장 큰 아젠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궁금했던 네. 점들을 다 해결을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정리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네, 뭐 중국 경제는 어려울수록 뭐 정부가 나서서 수요와 공급을 창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뭐 서구가 보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잠시나마 중국 경제는 좀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뭐 중국 경제와 관련된 비관론은 너무 주식 투자하실 때 접어두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되 지나친 비관론은 좀 경계하자라는 네.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겠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